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주차에 이어 4주차가 됐습니다. 자, 원래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작 실습이라 한간에는 제작 실습을 어떻게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기가 맞는데 일단은 온라인 강의가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워크샵 실습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론적인 측면의 접근도나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논리적 측면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온라인 강의가 계속 지속되면 이제는 이제 줌을 통해서 화상 채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시간 한 10분 정도 전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정도 딱 맞춰서 줌을 키우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뭐 그 다음 주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뭐 팀별로 시간대별로 줌을 통해서 서로 작품 코멘트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은 특별히 뭐 걱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우리가 4월 13일부터 이제 다행히도 그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고 저도 출근해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코멘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피드백도 바로바로 달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팀별로 시놉시스 내지는 시나리오를 보내줘야 그 다음 주에 이제 화상 채팅할 때나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미팅을 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엊그저께죠. 지금 녹화하는 데는 미리 해놓은 상황이라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을 했죠. 팀을 구성을 했던 이 팀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다들 다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 구성을 했고, 굉장히 많은 팀이 있고 적은 팀도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먼저 이 부분을 보면, 자, 쭉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방에서 쭉 나타나는 현상들이 좋아요. 너무 좋고, 팀은 총 10팀이 됐어요. 그 첫 팀, 한 팀은 이제 비디오 아트 형태의 유형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그냥 이제 비디오 아트죠. 비디오 아트 접근한 한 팀. 나머지는 이제 9팀 정도 좀 많아지긴 했는데 뭐 특별하게 뭐 제한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9팀, 10팀 정도로 그냥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정되는 시간들이 좀 적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팀. 이제 1팀이죠. 자, 1팀에 이제 지금 체크하는 것들은 명단만 체크하는 거죠. 손혁진, 안서운, 강건, 김지혜, 조재훈이. 또 한 명 더 있죠? 추가대로. 우리 추가된 친구가 한 명 더 있죠. 그, 엄종현인가? 이거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자, 아까 방금 찾던 게 어디였지? 보시죠. 1번 방, 1번 방에 1번 방에 좀 그러네. 자, 엄정현이 미술감독으로 해서 총 7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팀 역시 마찬가지로 잘 구성되어 있고 7팀 적절한 팀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시나리오 디벨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나리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뭐 설명할 예정이에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뽑아내는지를 이론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시나리오의 양상은 굉장히 불충분해서 어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그 제시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스타일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방 볼게요. 2번 방. 2번 방은 황재현, 김보성, 임동민, 윤동현, 정래혁, 윤성일, 안재민 이렇게 있죠. 자, 총 7명입니다. 중복되는 팀들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한 친구들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8번 방이네. 잠깐만요. 8번 방이 먼저 나왔네. 3번 방 볼게요. 3번 방. 번호 순으로 내가 이제 이 팀을 번호 순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방은 이제 아직 체크가 아직 안 돼 있어서, 다른 부분을 체크를 할게요. 3번 방의 경우는, 자, 1번, 2번, 3번. 3번 맞나요? 3번? 3번이 이기환, 엄주희, 총 9명이네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9명 구성됐고. 그 다음에 4번 방 볼게요. 4번 방. 4번 방도 명단력이 없어서, 다 여기 보면, 4번 방은 이서령, 원자랑, 김기주, 박태양. 한 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네 명인가요? 4명이 구성되어 있네.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방. 5번 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케이. 6명으로. 자, 참고사항으로, 이번 주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금요일 날, 그러니까 4월 3일이 되겠죠. 금요일 12시까지는 물론 이메일로 보내도 좋은데, 이메일로도 보내기도 하지만, 이 단톡방에다가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단톡방에다가. 그리고 과제란에다가는 똑같이 얘기했지만, 디벨롭이 되는 대로 과제란에는 각자가, 예를 들어서 최혜연이가 시나리오를 썼다면 최혜연이도 시나리오를 올려야 되고, 권순지, 정희, 보성이, 성견이, 수정이도 똑같은 시나리오를 올려도 돼요. 또 플러스 알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거기다가 작성을 해서 과제에다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최혜연이가 썼기 때문에 최혜연만 올린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 고생시키는 것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받고, 왜냐면 안 보고 그냥 들어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옛날에 팀워킹, 팀피칭 하면 연출만 보고 와.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로 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수업이니까. 그래서 연출이 완전히 작성이 됐다면 나머지 팀원들한테 보내서 보여주고 각자를 올려라. 보고 각자를 올려라. 이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6번 방. 예. 6번 방 볼게요. 맞나 확인해 보세요. 6번 방. 민원이, 소미, 유경이, 미연이, 승은이. 4명입니다. 4명이 맞나요? 만약에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은 단톡에 올려놓으세요. 단톡에 아닙니다 이렇게. 7번 방은 이제 유학팀인데 이제 한 명 빠졌는데 이제 바뀌었네요. 왕밍이 그러니까 7명 맞죠? 네, 합류가 됐고. 그 다음에 8번 방이에요. 8번 방. 8번 방 어디 있어요? 여기 없고 8번 방은 여기로 볼게요. 주연이, 승현이, 예지, 하연이. 4명인데 4명 맞는 것 같아요. 네, 4명. 그 다음에 9번 방, 마지막 9번 방. 총 8명. 현아, 지훈이, 승겸이, 병욱이, 승원이, 승현이, 영재, 영민이. 그 다음에 태수, 임태수가 아마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됐는지 아마 적용한 부분 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명히 적용을 내가 시켜서 보내줬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변경사항이 있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톡방이나 팀 피칭 때 얘기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 거리가 좀 멀고 시간이 많이 흘러지면 여러분들 수시로 단톡방에다 문의하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재미가 있고. 이번 주 4주차까지가 아마 여러분들 보고 다음 주 5주차에도 또 온라인 강의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단톡에서 이렇게 올리는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줌을 통해서 화상 채팅 강의로 전환을 할 거예요. 이번 수업들은. 그리고 전체적인 수업을 한 시간 정도 첫 주 5주차 때는 같이 들어보고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팀별로 이렇게 피칭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 시간과 가장 좋은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하자고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간혹하니 동향을 읽어보면 낮에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으면 또 이게 또 수업 시간에 와서 좋긴 한데 걸릴 수 있으니까 조율을 한번 하자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를 한번 쭉 훑어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나리오에 관련되어진 이론적 측면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자 봅시다. 오늘은 시나리오, 이야기는 대체 뭐야? 이 이야기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대체 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체크해 본 것 같긴 한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워크숍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니까,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또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쉽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이게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초년, 특히 여러분들 같이 좀 스토리텔링을 좀 하기 어려운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이야기 중심의 스타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누가 어디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될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영화라는 개념과 매개체에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거나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타임이 되면 어떻게 적용까지 되냐면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해요. 캐릭터. 그러니까 주인공에 대한 컨셉을. 그러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쉽게 풀어가죠. 캐릭터 중심. 그러니까 상황 중심이냐 캐릭터 중심이냐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에 달렸긴 해요. 어떤 친구들은 캐릭터 중심으로 가는 게 이해가 잘 풀려갈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이야기 중심으로 기승전결로 끌어가면 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년적이고 또 영상 극명화를 만들어내는데 좀 약한 팀들의 경우는 캐릭터 중심으로 먼저 가보면 이야기를 뽑아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훈련을 좀 여러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야기는 언제든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방법론만 제시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같은 거니까. 또 그러면 모래를 좋아하는데 응? 잔디밭을 뛰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내 경험에 의하면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보면 자 이야기에 대한 소재, 인물 그러니까 인물 정가운데 나오죠. 인물 캐릭터가 나와서 그 캐릭터 중심으로 만들어지면 사건이 자동적으로 터지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사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의지만 갖고 보면 사건이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상황을. 그러니까 캐릭터 중심의 영화가 되지 않으려면 상황 중심을 만드는 그 주변 환경들을 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었다.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다.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에 거기다 집어넣는 거랑 같은 거고. 또 일상적인 면이나 일반적인 환경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독특하고 또라이 같은 인물의 캐릭터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사건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캐릭터 중심이냐 스토리텔링의 중심이냐 이런 차이의 형태의 이용의 컨셉을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되어지고 있는 시나리오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번엔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부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커멘트를 해줬는데, 이번 주 커멘트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에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디벨롭 하는 과정을 단톡방에다가 좀 대체적으로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번 주의 경우도 디벨롭 되어 있는 시나리오는 항상 팀원이 보고 꼭 올려줘라,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와 소재에 대한 요소들을 한번 봤는데, 주제 잡는 거, 주제.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요소는 등장인물, 캐릭터의 말과 행동들이죠. 이건 캐릭터라고 하는 거죠. 목소리가 왜하냐, 통통 튀냐, 거치냐, 빠르냐, 생긴 이미지가 청순하냐, 객박하냐, 이게 바로 캐릭터 중심의 형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캐스팅할 때 항상 이미지 보고 캐스팅하죠. 이미지. 나는 멜로니까 멜로 같은 스타일. 이게 전형적인 장르 형태의 유형이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역으로 사용하는 팀도 있어요. 로맨틱한 멜로인데 진짜 못생긴 사람을 갖다가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당화되거나 환경과 여건과 주변 스토리텔링이 받쳐줘야 돼. 독특하게 가야겠죠.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가면 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 영화를 한번 보면 그게 나오죠. 그건 캐릭터 중심의 영화거든요. 상황 중심이보다는 캐릭터 중심이에요. 똥파리라고 있는 주인공, 본인이 연출했고 본인이 주연이었죠. 자기의 옛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했던 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껄렁껄렁거리면서. 이미지도 껄렁껄렁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다가 독특한 아이템의 사건을 집어넣었죠. 그 포인트의 역순은 뭐냐? 다 에이 욕하고 죽을래 뭐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거나 캐릭터가 상대한테 겁을 주는 캐릭터로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정말 고등학교 3학년 걔가 정말 툭 건드려도 말이야 와 울어야 될 그런 독특한 캐릭터를 앉혀놓고 유일하게 걔를 대적하고 있죠. 장난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이게 캐릭터의 갈등 구조 속에서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 똥파리는 흥행에도 성공했고 그 컨셉들이 정역하게 잘 적용이 돼서 양익준은 그 이후로 배우로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역학적 영화계에서 많은 초청도 받기도 하고 성공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캐릭터 중심의 형태의 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이제는 사회의 환경들을 집어넣는 거죠. 지금같이 코로나 환경이 발생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숙소에 그 코로나 환경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거나 또 어느 순간 누가 기침을 막 해대 스토리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럼 다들 긴장하겠죠. 그거를 배경을 먼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내면적 배경을. 이런 개념이라는 거 보는 거죠. 이게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캐릭터 중심의 요소, 2번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요소, 3번은 상징과 은유를 통한 간접화법. 이건 뭐냐? 직설적인 화면들이나 직설적인 내용 반응들은 은유하거나 상징하는 거에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은유와 상징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받아들이는 관객이나 심사위원단은 높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묵해라. 그 상징의 이미지를 집어넣어라. 또 은유법을 사용해서 직설적인 내용들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둘이 싸웠어요. 싸우는 장면 중에 첫 대사가 야, 나 왜 이래? 이렇게 대하지 않고 밥 먹었냐? 오히려 이렇게 싸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상징의 의미를 줬다고 그랬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더 오히려 매력을 느끼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밥 먹었냐? 난 라면 먹었어. 이렇게 싸운다든지. 그러니까 때리고 싸워야 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은 그게 갖는 상징적 이미지와 역설법은 대단히 크다는 의미의 설명에 이야기 흐름을 주도하는 요소라고 적용해 넣는 거죠.
그리고 봅시다. 좋은 스토리는 뭘까? 좋은 스토리. 좋은 스토리. 좋은 스토리는 뭘까? 사실은 지금 얘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의 구조는 아마 아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타임에서 시나리오를 써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주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제시해 주면 그 어느 분의 코멘트보다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생각하고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더 예의주시하게 들어가면서 지금 시나리오를 쓰거나 디벨롭을 시키는 데 있어서 적용을 자꾸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뭐 쓰면 좀 어때? 또 좀 틀리면 좀 어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전 틀리면 안 돼요. 나는 잘만 찍어야 돼요. 한 번은 그냥 실험 한번 해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벌써 망하는 길이에요. 끝이에요. 이런 개념인 겁니다. 좋은 스토리라는 거는 딱 한 가지. 공감이냐 아니냐.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감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공감이냐 아니냐. 공감하지 않는 이야기. 근데 그래서 나는 공감하지 않는데 뭐 판타지 같은데, 역설적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웃는 얘기도 아니고 웃긴 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얘기. 간혹 코미디 영화를 보면 웃기지 않는데 뭐 어거지르는 것들 있죠. 공감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부담스럽게 다가가는. 이건 이제 좋은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영웅이냐 반영웅에 대한 개념은, 영웅담에는 기존에 있는 스토리텔링들을 가지고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액팅이나 뭐 서부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영웅주의 형태, 특히 헐리우드 서사구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영웅담. 그래서 헐리우드는 영웅담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콘텐츠 판매에 지대한 소재로 사용되는 부분들, 헐리우드 서사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영웅에 비해서 영웅이 얼마나 누군지 모르는 형태의 유형인 거죠. 깡패, 범죄, 어두운 인물에 대한 고통을 갖고 있는 인간의 형상,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는 휴머니즘적 접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말하는 대부, 이 영웅담은 스타워즈, 뭐. 근데 여러분들이 스타워즈 그러면 그래 스타워즈 다 알아. 근데 반영웅담은 대부 그러면 작품은 깊이가 있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지? 하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본다고. 그만큼 반영웅담이 가져다주는 부분들은 영웅담보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스타워즈 같이 영웅담만 소재로 하는 영화들의 경우에 실증을 느끼는 사람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좋은 이야기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내용들은 정답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돼. 근데 이거는 선구자들이 먼저 썼던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작성되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근본적 욕구를 반영해야 된다. 당연히 사랑. 굉장한 엄청난 인간의 욕구죠.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멜로 영화가 생긴 것 같고, 또 뭔가 기뻐, 희노애락 중에서 웃고 싶다. 눈물을 흘리고 싶은 슬픈 눈을 뜨고 싶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 욕구를 반영하는 거, 여기에 착상을 머릿속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질투. 그래서 섹스학 작품 보면, 셰익스피어 작품 보면, 셰익스피어는 많은 작품들을 썼지만 이야기의 구조들의 형태 유형을 그대로 느껴보면 근원적 욕구의 반영들이 철저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복수, 사랑, 또 질투, 죽음, 이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형태의 유형으로 기승전결을 갖추겠다는 거죠. 그것이 다 감각적의 이야기하고 캐릭터 중심의 메리트 있는 인물들이 중간에 다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자, 감각적인 매력적인 인물은 목표가 뚜렷하면 명확히 나타나요. 명확하게. 그래서 헐리우드 서사구들 보면은 목표가 뚜렷해요. 목표가 뚜렷해서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내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에 코멘트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강조하면 안 되겠지만 목표가 뭐지?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면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또 인간 중심의 형태는 뭐지?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다 근본적인 욕구의 반영에 미약해. 그 다음에 목표들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야.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고민 한번 해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대 흐름과 역사적 바람, 트렌드를 읽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슈가 뭐냐? 지금 이슈가 뭘까요? 코로나19잖아요. 그죠? 아마 요번에 시즌이 끝나고 나면 코로나 관련된 영화들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영화에 감비라는 영화 있었죠? 요즘에 대개봉하고 있잖아요. 요즘 인기가 엄청 많대요. 재개봉해요. 트렌드들이 있다는 뜻이죠. 네. 자, 좋은 스토리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지. 관객의 감정이입을 유도하고, 감정이입이죠. 영웅이든 반영웅이든 그건 관계가 없다. 감정이입.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1번. 감정이입이 없는 영화는, 드라마는 관객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적절하게 빼앗길 수 없다.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 질문할 겁니다. 감정이입이 되는 게 뭐니? 결정적인 거는 목표가 뭐야? 목표가 뭔데? 목표가 있어야 사건이 터지거든요. 내 목표는 저 올라와서 상을 받는 거야. 개인적으로 하나에 상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목표는 상황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알아. 관객도 알아. 또 캐릭터 안에 들어온 등장인물도 알아. 얘가 상 받는 게 목표라고. 그러면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도 목적성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 받겠어요? 거기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보이겠죠. 1등을 했더니 부모님이 아파. 시간이 없어. 이게 다 제약 요소예요. 만들어 집어넣는 거죠. 제약 요소를 넣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얼마나 효과적인 제약 요소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느냐. 뭐 이런 개념에 대한 접근한 거죠. 3번이 그런 얘기예요. 불가능하고 힘든 일을 쟁취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얘기예요. 목표를,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있어야지 이 부분들이 쓰거든요. 3번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나리오 쓰고 있는 거 보세요. 감정이입이 되고 있어? 한번 스스로가 코멘트를 한번 해봐. 또 목적성이 있어? 주인공의 목표는 뭐야? 얘기해봐. 뭐야? 다 말 못해. 그러면 안 쓴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시나리오가 엄청 힘들어져. 목적성은 뚜렷해. 오, 뚜렷한데. 오케이. 그러면 저의 요소가 뭔데? 이거 물어보세요. 저의 요소가 뭐냐? 그것이 적정하게 먹히고 그것이 다 분배가 될 때 정서 효과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감정이입은 물론이에요. 그러면 아우 좋은 스토리네. 멋지네. 각본상이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해피엔딩과 언해피엔딩은 뭐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에 포인트는 하나, 팁은 하나 있다면, 처음에 코미디 막 하고 막 난리 났어요. 코미디. 이건 이제 장르 영화의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중간에도 말이지 진지하면서 코미디가 엄청 부려. 나중에 또 죽어. 슬퍼. 이게 가장 안 좋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사람 기분 정말 즐겁게 놓고 나중에 죽여버리는 거. 그게 진지한 환경 속에서 죽는 건 괜찮아. 코미디가 적절하게 멜로랑 섞였을 때는 괜찮아요. 주가 코미디가 아니라 멜로인데 코미디는 서브야. 그러면 비극이 아주 돼. 근데 처음부터 코미디인데 마지막에는 비극 끝나봐. 관객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기분 나쁜 행위인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진지하게 하든지 뭐 이런 건가요? 그냥 제 예를 들었어요.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말하는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고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온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많이 했어. 아마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나 수업을 들 첫 순간에 내가 영화의에서 그 얘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시약은 이야기의 삼막 구조에 아주 적절한, 지금도 그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적용되어진 거거든요. 삼막 구조를 통해서 사막으로 넘어가죠. 기승전결. 그리고 장편의 영화에는 이 사막 구조를 8개 스컷으로 나눠서 분리시켜주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분리할 때마다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퀀스를 다시 불리면 씬이 되죠. 씬을 또 분석하면 컷되고, 뭐 그렇게 해서 쌓여지면 나중에 한 편의 장편 내지는 단편, 중편 영화가 되는데, 그의 중편이든 단편이든 심지어는 단막, 그러니까 단돈 1분 초단편이라 할지라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은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요즘 발음이 왜 이러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은 그대로 가야 된다. 삼막 구조. 그러니까 장편 영화 하나 있죠. 시퀀스 장편이라면 들을게요. 그러면 전체로 볼 때 기승전결의 삼막 구조가 형성이 돼요. 사막 구조나 삼막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막, 2막, 3막이면 이 1막에서도 기승전결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연결됐을 때도 나빠지지 않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승전결이라고 했다고 해서 기승전결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건 없겠지만 좀 깔끔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1막에서는 등장인물 소개하고 스토리텔링을 처음에 어떻게 하고 세팅 시켜주는 단계죠. 1번 소개, 주요 인물 소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초안. 2막은 이제 뭐죠? 기승전결에서 기승인데, 예, 8개 다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이 전체를 흐름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관객에게 스토리텔링이 높아서 참여도가 높아냐 작냐는 2막에 달렸다. 3막은 정리해야죠. 깔끔하게. 이야기 정리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3막 구조의 개념인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쉽지 않은 거죠. 왜? 이론상으로는 쉬운데 막상 하려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스토리야, 스토리.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 감정이입을 갖고 들어오고 이 구조는 좀 지켜야 된다. 3막 구조를 간단하게 이건 이제 장편 내지는 단편 영화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2시간 분량의 영화의 경우가 밑에 하단이고 페이지 수예요. 시나리오가 1페이지로 30페이지 정도. 이걸 100% 따지면 100%를 100%. 30% 정도가 처음, 60% 정도가 중간, 나머지 10%에서 15% 정도가 결말. 이게 좋을 것이다. 간혹 아트형 성향의 영화는 이 끝부분이 애매하게 끝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는 외형적으로는 애매하지만 영화가 끝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상업영화나 장르형 영화나 오락영화에서는 보여지는데 예술영화에서는 잘 안 보여진다는 것 뿐이죠. 어저께 또 영화를 하나 보면서 느꼈는데, 이거는 시리즈 영화를 중간에 탁 따와서 그런지 마지막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뭐지? 나 이렇게 한번 애매모호한 환경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 자, 그렇다면 3장의 구조는 어떤지 대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접목하면, 가장 좋은 구조는 관객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그래야 긴장이 저절되고 나중에
아, 그거야, 맞아.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야, 처음에 그, 오르고를 갖고 있는, 730이나 뭐, 어디로 갈까요? 하나 갖고 있는 게 뭐지?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딱 나타났을 때, 아,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아주 또, 구조는 명확히 하되, 각 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구조가 명확해야 돼요. 기승전결이. 그렇지만, 딱딱 자르면 그건 또 오히려 끊겨지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연결이 좋다. 앞에 설명했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장에서는 소개, 갈등 구조의 기본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거나 주인공의 목표가 제시되고 주인공의 성장에 대한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죠. 이게 3막 구조의 1장, 2장, 3장에 대한 개념입니다. 갈등. 갈등이라는 의미는 뭐냐? 두 개의 비슷한 세력이 서로 정당성을 놓고 겨루는 것을 갈등이라고 한다. 이야기에 힘을 불어넣는 엔진의 역할을 해준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나리오 한번 보세요. 내 시나리오를 여기 비교해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갈등은 뭐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갈등은 누구의 갈등이야.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있겠죠. 이야기에 파워를 줘주는 것이 갈등이다. 갈등. 갈등이 없는 영화는 존재할 수 없다. 갈등이 없는 극영화는 있을 수 없다요.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 않죠. 갈등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시나리오 중에 갈등이 뭔지를 한번 여기다가 그 돌출을 해서 키워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갈등이 뭔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갈등 구조, 구목 구조, 대립 구조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시나리오. 시나리오란 무엇이냐? 시나리오란 무엇이냐? 시나리오는 16세기 이탈리아의 희극에서 얘기가 나왔던 이야기. 왜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죠? 귀신이 코칼 노리시네? 나 안 건드렸는데? 귀신이 맞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각해 주셔서 자꾸 넘어갔죠? 미국에는 스크린 플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스크린 플레이. 우리는 시나리오라고 얘기하고 스크린 플레이어 시나리오. 이야기 구조에서 시나 뭐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시나리오는 16세기 이탈리아의 흑에서 줄거리와 배우의 역할 등을 표시한 메모를 일컫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 시나리오가. 개념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돼. 설계도다. 설계도. 근데 어려운 게 많죠. 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 여러분들 지금 시나리오 쓰고 있거나 시놉시스 쓸 때 글로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거나 그 다음에 요약본을 만들어서 키워드로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기승전결이라는 표를 만들어서 한 문장씩 이 이야기에 끼워 넣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나리오가 눈에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간혹 다들 글로만 갖고 사정하려고 그래. 시나리오는 글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일 뿐이에요. 영화가 만드는 순간 시나리오는 그 힘을 잃어서 그냥 글자에 불과할 뿐인 거죠. 이걸 고민하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찍을 것인지를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려가면서 해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장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체계가 규범화되어서 없어서 과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있지는 않아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표준에 이게 있었는데 그거를 적용시키는 작가나 감독들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1920년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장편 영화가 상영되어져서 지금도 1시간 30분이 90분에서 120분 사이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장편 영화를 위한 시나리오는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에 앉아서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시간대가 120분, 2시간 딱 되는 시점이래요. 그때 그 이후 넘어가도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뒤척인다는 거죠. 뒤척이고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은 대체로 단편이나 단편. 단편은 그러면 제약이 없죠. 근데 단편은 제약이 있어요. 소재는 단편인데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구조는 한 40분짜리를 하고 있어. 그거 안 맞는다는 뜻이죠. 자, 특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아이디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작가가 독창적인 사상이나 독창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특별한 아이템들이 한 개 내지는 두 개 이상은 숨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똑같은 거, 일반적인 것만 고집해가지고는 특히 초년적인 사람들의 경우 시나리오를 그다지 잘 쓸 수 없다. 이게 제 의견인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림과 상황과 환경을 넣어주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봅시다. 시나리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요즘에 제가 이 조선 안창호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계속 안창호 노래 부르면서 하고 있긴 한데 나도 진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 스스로도 공부를 하지만 영원히 공부는 숙제이죠. 죽을 때까지. 하지만 항상 깨달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금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스토리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캐릭터가 톡톡톡 튀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거 앞에서 말했던 내용하고 적용시킨 거 똑같잖아요. 강의 내용이나 또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도 스스로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캐치를 못해 잘.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는 눈에 보여. 자기가 하는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인사하려면 새로운 시나리오 중 정말 상맞는 시나리오를 하나 받아가지고 사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구조가 잘 돼 있을 것 같아서 네, 여러 사람 심사위원들이 보고 인정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리지널 시나리오, 각색 시나리오, 내재 시나리오인데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뭐 그 자체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각색은 원작이 있는 시나리오나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부분들을 각색한 개념이 그렇거든요. 또 1920가 원작의 개념을 접근이 또 각색되는 부분이 통상적인 거. 자, 내재 시나리오에 대한 개념이 이제 나왔죠? 다 여러분들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다들 시나리오 쓸 때는 다들 어떻게 쓰죠? 영화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다가 영화화 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만들어봐서 알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환경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쓰고 나면 자동적으로 문학작품이 되든지 처음부터 그냥 문학작품처럼 읽기 위해서 쓰는 작가도 많죠. 그런 거라는 개념의 교본인 거죠. 그렇지만 저는 내재 시나리오의 경우를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시나리오라는 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영화를 찍기 위한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작가나 감독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 시나리오나 글을 좀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난 내재 시나리오 쓰고 싶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연극 영화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어요. 배우 공통점 배우 연출 스텝이 존재하죠. 시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다. 뭐가?
연극이. 연극은 시간이 흐르고 공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영화는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운데 연극은 제약을 받죠. 또 두 번째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달라요. 클로우샷, 풀샷 이러다 보니까 무대 연극은 풀샷 개념의 접근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영화는 클로우샷, 풀샷, 빅클로우샷, 무빙 다양하게 테크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각화 이미지에서의 영화는 장점이다. 프레임을 활용하죠. 자, 프레임. 이 프레임은 연극은 항상 풀샷이에요. 내지는 롱샷.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풀샷 개념인 거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롱샷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초이스, 관객이 초이스를 볼 수 있어요. 대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흥미 안 가고 앞에 끄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면 이 계기별로 따라서 나는 적줄이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영화는 그렇지 않죠? 프레임 안에 감독이 제안하고 감독이 추천하는 영상의 샷을 싫어도 봐야 돼요. 왜? 감독의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프레임을 활용한다는 개념이 접근인 거죠. 거꾸로 광활한 대지였거나 큰 도시의 도로였다면 느끼지 못할 것들을 프레임 안에 가다 놓으면서 더 운치가 생기고 더 아름답게 보여지고 더 긴박하고 급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게 발전될 수도 있는 것이 프레임의 활용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늘 걸어다니던 자기네 출퇴근길은 그게 넓은지 좁은지를 잘 몰라요. 늘 봐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사진을 찍으려고 프레임을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소로 보여야 여지가 있어요. 이게 프레임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특성. 근데 연극은 그 프레임을 활용할 수 없죠. 풀샷의 개념이 접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에 대한 드라마가, 영화는 광범하죠. 되게 광범위합니다. 연극은 제한되어 있죠.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구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씬, 지문, 대사 이렇게 구성이 됐겠죠. 이거는 이제 그냥 형식적인 형태의 유형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에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표준화가 동의대학교 모 교수가 또 어느 교수가 그 시나리오의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영진이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조율하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표준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다 써줘야 이게 표준화가 되는 건데 안 쓰더라고요, 다들. 그럼 시나리오의 형식과 구조는 굳이 중요시 생각 않다고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은 이거를 상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페이지스 A4 용지를 딱 사이즈를 제한을 해놓고 여기에서 1분 분량에 대한 개념이라고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100페이지면 100분이고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 맞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저거 한 100페이지니까 100분이네, 저거는 50페이지니까 50분이네, 근데 씬을 보니까 10분이 너무 많이 나눠졌다, 그것도 바뀌겠죠. 저는 분량상으로는 100분인데 들어가 보니 내면적으로 볼 때는 또 150분이 되겠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네. 자, 시나리오에 있어서 역할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4주차고 3주차에 여러분들이 시놉시스 내지는 시나리오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항목에서 연장선에서 이제 또 디벨롭 되는 시나리오는 이 부분을 좀 더 추가 적용시키려는 취지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줄거리, 등장인물의 수, 카메라의 움직임, 사운드, 그 다음에 영화, 음악, 효과, 컴퓨터 그래픽 등을 반영하는데 어떻게
역할이 바뀌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 저는 시나리오 쓸 때도 항상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창작자 크리에이터라면 이런 건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기간이 얼마나 돼야 찍을까? 촬영지는 어디가 좋을까? 제작비는 많이 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창의력이 끊기더라고요. 나는 영화를 몇 편을 만들어 봤지만 그 영화들이 그냥 영화만 감독했다고 그랬었으면 상황이 바뀌었을 텐데, 체질상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 감독이 제작자의 노예가 돼요. 아유, 감독이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안 돼요, 난 이렇게 찍을래요. 그럼 그때부터 불화야. 그럼 제작자가 돈을 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죠. 어, 그런 게 때문에 제작자나, 아니, 영화 감독은 제작자가 고민하고 있는 기간, 촬영 제작비를 염두에 두지 말고 해야 돼요. 그래야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참신한 스토리텔링이 나오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또 배우가 누구야가 따라서 자주지되죠. 좀 피곤하죠. 그러니까 A급 스타가 한 마리 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A급 스타가 있으면 영화가 잘 돼서 좋다고 박수 쳐주지만, 현장에서는 A급 스타는 결코 불편한 존재들이에요. 왜? 챙겨줘야죠. 비유 맞춰줘야죠. 왜? A급이니까. 여기서 말해 A급이라는 개념은 스타급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캐스팅이 되면 우리 영화가 같이 상황에서 호흡이 바뀌죠. 그걸 알기 때문에 배우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그걸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도움이 좀 되라고 장편 영화의 중점으로 해서 중심을 한번 보여줍니다. 시놉시스를 지금 내가 여러분들 먼저 쓰라고 했죠? 지금은 각 팀별로 진척 사항이 달라지겠지만 시나리오나 시놉시스는 통상 한 페이지 아이디어라면, 시놉시스는 지금 장편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A4의 항의 정령 정도의 시놉시스나 A4 이제 반절 정도의 시놉시스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주의 주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절대적으로 시놉시스를 한 장에서 두 장 정도가 작성이 되어 있지만 제목, 작가의 의도, 등장인물의 직업 및 성격, 이거는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처음에 시나리오의 캐릭터가 21요, 성격은 온순하고 아름답게 이쁜 미소를 지니고 있다라고 먼저 그림을 그려놨는데, 시나리오를 막 쓰고 난 다음에 하루쯤 안 쓰니까 또 밥도 먹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이 온순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짜증나는 여자가 돼버려요. 근데 첫 시놉시스를 보면서 온순한, 오케이, 맞춰야 되구나,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죠. 써놓으면 그 자꾸 써놓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놉시스 발전이 됐으니까 그때는 안 돼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썼으면 시나리오가 바뀌는 상관없이 앞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좀 더 기준치를 잡으라고 하긴 싶은 거예요. 그 시놉시스를 작성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트리트먼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요. 그래서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시놉시스는 그야말로 간략한 이야기를 개요와 개념화 설명했고, 트리트먼트는 스토리텔링을 세분화 같이 쭉 길게 적어 놓았대 대사나 지문을 구분하지 말고 이야기 구조처럼 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바로 쓰면 되지, 왜 굳이 스토리텔링을 써서 시놉시스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시놉시스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한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단편이기 때문에 시놉시스가 바로 시나리오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장편의 영화가 돼버리면 트리트먼트가 꼭 필요하죠. 꼭.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트리트먼트를 만들어 놔야만 전체 흐름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중간중간에 계속 연결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초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나 대사나 지문들을 구분 분리시키면 자동적으로 시나리오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의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볼 만이 있죠? 장편 영화를 기준으로 뒀을 때 통상적으로 시나리오는 씬은 100개에서 200개를 포함을 하는데, 한 개의 씬 통상 1분 정도로 잡으면 된다.
어떤 거는 두 줄 있는데도 시나리오를 구성하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씬으로 구분하지 말고 A4 용지나 A4 분량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A4 용지 3장에 씬 5개 있다. 그러면 씬 5개가 1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본 단위.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실력을 무시하는 행위라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쇼트, 씬, 시퀀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구성 요소시 여러분들 처음에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이상 흥미있는 이야기를 다뤄갈 것이다. 그리고 영화라는 이미지로 시각화할 것을 염두에 두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2번 시각화. 예를 들어서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통상적으로 내가 이제 이번에 그 방송 프로그램 비평을 하면서 썼던 내용 중에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체중 감소도 좋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칫 잘못하면 건강의 정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포맷으로 변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함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나리오라기보다는 글에 가깝죠. 글. 그러면 시나리오를 이미지화할 때 시각화할 정도의 기본이면 어떻게 생각하냐? 머릿속에 그리면서 얘기를 써야죠. 광활한 대지 위에 원피스를 입은 한 외로운 머리 긴 소녀가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 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과 그 전에 방송 대본을 했던 내용하고는 이야기나 스토리나 문장 구성은 같지만 다르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내가 있는 걸 그대로 읽은 거고, 지금 두 번째 거는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이미지에 있는 시각화 형태의 용어로 구체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쓰러 오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명만 하려고 그래요. 설명만.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 설명하는 것들을 이미지나 시각화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상징과 은유가 되게 되어 있어요. 상징과 은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품은 깊이긴 깊어집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시나리오를 쓸 때 영화를 시각화의 이미지로 할 것이라고 염두에 두고 써라.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게 포인트고 또 그걸 중심으로 시각한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영화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라. 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라. 이건 곧 영화를 만들기는 전체의 설계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문역에 얘기하면 영화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도는 있는데 당연히 아까 레제 시나리오의 경우는 읽기 위한 시나리오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근데 저는 읽기를 위한 시나리오를 만약에 처음부터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소설을 쓰는 게 낫다 싶어요. 왜? 글이라는 건 더 영화보다도 더 상상을 초월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시각화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영화는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개념이라면 글은 이미지를 상상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보여줄 때 항상 이게 아니냐 기냐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극화되어져 있거나 이미지를 시각화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만 있다면 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그리고 잘 되시나 되기 쉽다. 네,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희곡과 영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갖다 얘기해 보면, 희곡은 시나리오의 모태가 되고 대사 중심의 진행이 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희곡이라고 해요. 통상 그게 뭐냐, 연극 대본의 개념이 잡고 있는 거예요. 무대라는 개념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1시간 반짜리의 시나리오 희곡이 정해진다 하면 안에 등장인물들이나 주변에 있는 신번의 스쿼스 이런 것들을 보면 제한적이죠. 굉장히 거실, 방, 사무실, 대략 여기에서 끝나요. 근데 영화는 안 그렇잖아요. 우주도 갔다가 땅 깊숙이 갔다가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논증해줘요. 구체적으로 써요. 희곡은 너프하게 대사 중심의 진행이기 때문에 너프하게 가겠지만, 영화는 대사 중심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영화에는 시나리오에는 대사를 많이 안 넣고 비주얼 시각적 중심으로 가야지 오히려 더 깊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요번 염두해 두시고 지금 쓰는 시나리오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고 내 의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설과 시나리오에 대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내가 처음에 서두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시나리오 소가 뭐냐. 소설은 문자 매체를 사용하는 거죠. 반면에 시나리오도 문자 매체를 사용합니다. 똑같이 문자 매체를 사용하는 게 공통점이죠. 현실성이 있죠, 둘 다. 소설도 현실성. 또 소설의 반대가 뭐죠? 시죠, 시. 현실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거나 좀 더 깊이 있는 판타지 형태의 내용이 소설이 아닌 시라면, 소설은 더 구체화되고 디테일하게 현실을 다 많이 다루는 개념인 거죠. 그죠?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는 오히려 소설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논증이 되어주고 설명해줘야 됩니다. 현실성이 있고 허구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시사성이 있냐 없냐. 자, 현실성, 허구성, 문자용, 이건 이제 같다는 개념의 소설과 시나리오를 적용시켜 보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전개하는 개념의 서사구조, 우리 서사구조라고 하죠. 서사구조.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차이점은 뭘까요? 시나리오나 소설에 대한 차이점. 목적은 영화냐, 소설이냐. 이런 개념이죠.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인물은, 소설은 대사를 위해서 창조되고 영화는 사건 속에서 인물에서 창조가 되는 거죠. 소설은 대사를 통해서 인물을 창조시킨다고 하면 영화는 사건 속에서 인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자, 다시 말해서 소설의 개념은 글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글과 대사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창조되고 있지만, 영화는 사건이 그 사람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사건. 비주얼로 보여지게 되고 환경도 만들어지게 되고. 문학은 순수한 예술적인 것에 추구하는 것에 비하다 보면, 영화는 보여지는 그대로의 현실적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여주죠. 사실 현실과 디테일이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문학에서 순수성과 예술성을 추구한다는 개념에는 상상력을 작용시킬 수 있거든요. 자, 예를 한번 봅시다. 문학에서 소설에서 뭐 자꾸 시죠?
어, 여의도의 가로수길에는 라디오의 봄에서 흐르는 클래식 음악들이 흘러나오면서 벚꽃이 날리고 그 날리는 벚꽃 속에서 내 마음속을 담아 화사한 느낌들을 전달하고 싶다. 자, 제가 이제 표현하는 부분은 문학적 측면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죠. 이런 표현들에 대한 부분들이 영화는 현실성과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문학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의 속내음을 그대로. 영화는 현실적이고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의 제약이 서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뭐죠?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영화는 영상을 사용해야 되는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비주얼은 감독이 만들어낸 프레임 안에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을 제약을 시키는 하나의 바보 상자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슬프니까 울어! 라고 감독이 요구하면 관객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게 되죠. 그렇지만 문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연을 하나 했다 하더라도 슬픈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문학은 상상적인 측면이나 내면적인 측면들을 자유자재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반면에 영화는 그거를 현실적이 구체화되므로 인해서 그 생각 들은 부분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텔레비전과 라디오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텔레비전은 비주얼로 모든 시청자들을 감독이나 기획자의 의도대로 제한을 해주지만 라디오는 상상을 만들어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라디오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 맞나 맞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를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런 로맨틱한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영상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뭔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수용 형태의 유형을 보면 문학은 독자가 해석하고 재형상화한다는 얘기 했었죠, 방금. 그 다음에 영화는 아주 꺼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했고, 또 문학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거라면 시나리오는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한테만 전달되어진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문학은 언어예술이고 영화는 언어예술의 음악, 미술, 특수효과, 카메라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복합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와 소설에 왜 오늘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와 소설을 비교를 하고 연극과 영화를 비교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지금 현재 시나리오에 무엇이 잘못되어있는지 눈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대부분 시나리오들 잘 써오는데 간혹 공감이 안 가는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게 시나리오인지 소설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가게끔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레포트를 쓰거나 또 논술을 쓸 때는 영화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라 글을 문학을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학을 써서 그 문학에 익숙되어져 있는 여러분들한테 영화 시나리오를 쓰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그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바꾸기 위한 잣대 기준을 시나리오와 소설과 비교를 했고 연극과 영화로 비교를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수업은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때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좀 기준을 잡기 위해서 방안 제시를 했던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통점을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좀 일찍 끝날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매체를 사용하는 거 시나리오나 소설은 똑같겠죠, 물론. 허구성, 서술성 다 똑같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토록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워크샵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팀들 구성이 지난주에 됐고, 이번 주는 이제 팀별로 계속 시놉시스를 써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시나리오를 디벨롭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시나리오 작가가 있다면 작가가 아니면 감독들이 대부분 다 그 역할을 하다 보니 나머지 스텝, 서브 스텝들이라고 생각되는 건 물론 서브 스텝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브 스텝이 되어지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동참하고 공감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환경들을 만들었을 때 좋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글로 쓰는 시나리오가 아닌 영상을 만드는 시나리오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여기까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시나리오 지금 쓰고 있는데 적용을 좀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시나리오가 좀 더 좋아져 보이지 않겠나 한편 생각합니다. 다음 주 역시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리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오프라인 상으로 여러분들 4월 13일부터 만날 수도 있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수업은 아마 그게 결정된 다음에 여러분들 전달이 되기에 아마 지금 이 말이 좀 더 애매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정해놓고 갑시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현장에서 만나서 여러분들과 얼굴 보면서 팀 피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온라인 수업이 기획된다고 그러면 지금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면 될 수 있으면 수업 시간 내에 뭐 예를 들어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라면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과 대화의 피칭을 코멘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모자르다고 그러면 이제 부수적으로 카톡을 이용하거나 메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의 디벨롭, 또 미술, 촬영, 조명, 또 캐스팅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디벨롭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나리오가 끝나고 나면 각 스태프들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대로 기획서 내지는 준비하는 준비 페이퍼를 사전에 저한테 계속 디스커션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아주 유익한 수업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4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